여러분, 저는 지금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인이 쓰러지는 이유를 큰 사건에서 찾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사고, 혹은 가족의 불화. 하지만 제가 한 세기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재난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인해 천천히 무너집니다. 제 오랜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교수였고 평생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89세에도 강단에 설 만큼 정신이 맑았고 걷기를 즐겼으며 누가 봐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최소한 저만큼은 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가족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저를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이어온 습관이었고 그 자신은 그것을 하루의 작은 위로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그 자신도 그 조용한 습관이 그의 혈관을 매일 밤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밤마다 무언가를 드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라면 한 그릇, 과자 몇 개, 혹은 달콤한 과일 한 접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9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밤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젊은 몸은 밤새 음식을 소화하면서도 스스로를 회복시킬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몸에게 밤은 오직 하나의 일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수리와 재생입니다. 그 시간에 음식을 집어넣는 것은 공사 중인 건물에 밤새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공사는 멈추고 혼란만 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후 인체의 야간 대사 기능은 젊은 시절에 비해 40% 가까이 저하됩니다. 소화효소의 분비량도 줄고 장의 운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말은 곧 밤 10시에 먹은 음식이 아침까지 거의 그대로 몸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혈당은 오르고 혈압은 요동치며 간은 쉬지 못한 채 해독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65일 그리고 수년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말없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조용한 부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맛있고 위로가 되고 잠이 잘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를 몸은 훗날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날아오는 시기가 바로 75세에서 80세 사이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크게 쓰러지는 그 시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부채가 그제서야 만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년에 절대 드셔서는 안 될 야식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식이요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숫자나 성분표를 들이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어떤 행동을 반복할 것인가? 그것이 곧 여러분의 마지막 몇 년을 품위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05년을 살아온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몸이란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었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도구였습니다. 밤새 책을 읽어도 다음 날 아침이면 멀쩡했고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되었으며 피곤해도 조금만 자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몸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젊은 시절 그랬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연함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솔직해집니다. 젊은 몸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척하고 잠을 못 자도 버텨내며 스트레스를 받아도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용서가 아닙니다. 몸은 조용히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그 기록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무관심의 청구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정원에 자주 비유합니다. 정원은 낮 동안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밤에 일어납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흙이 숨을 쉬며 낮에 받은 상처가 회복됩니다. 만약 정원사가 밤마다 흙을 파헤치고 거름을 들이붓고 물을 과하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은 쉬지 못합니다. 회복하지 못합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나면 그 정원의 꽃은 뿌리부터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우리의 몸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밤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으면 몸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몸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를 크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을 유지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 위장이 비어 있을 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밤늦게 무언가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 순간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급격히 억제됩니다. 즉, 야식 한 그릇이 몸의 자기 수리 시스템 전체를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도 계속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72세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제 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대충 훑어보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사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5년 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내면을 가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몸에는 그토록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위선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 없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남은 삶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아직 써야 할 글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며 살아있는 동안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밤마다 충분히 쉬고 회복하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를 재건하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50대이든 60대이든 혹은 저처럼 그 이상이든 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이 무엇을 입에 넣느냐는 단순히 오늘 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5년 후, 10년 후의 여러분이 어떤 몸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인지를 지금 이 순간 결정하는 일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러분이 바꾸기로 결심하는 순간 반드시 응답합니다. 저는 그것을 105년 동안 살면서 몸소 확인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저는 수많은 제자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졸업하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고 그리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하나였고 졸업 후 지방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학생들에게 헌신적이었으며 정년 퇴직 후에도 동네 도서관에서 노인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직하고 꼭 3년이 되던 해 새벽에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라면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밤 10시가 넘으면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는 것이 습관이었고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습관은 더욱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라면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에게는 하루의 작은 낙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평균 800에서 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mg이니 라면 한 그릇이 하루 권고량 전체를 채우는 셈입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라면 이 정도는 신장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몸의 신장 기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걸러내지 못한 나트륨은 혈액 속에 남아 혈관벽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혈압이 가장 위험하게 치솟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몸 안에서는 혈관이 터질 듯한 압력을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꿈을 꾸며 누워 있습니다. 그 조용한 전쟁이 매일 밤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혈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라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치킨, 튀김, 전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더 교묘한 적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트륨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포화지방은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밤 9시에 치킨을 먹으면 그 지방이 완전히 소화되는 것은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가능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간은 쉬지 못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동시에 심장은 끈적해진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해야 합니다. 간과 심장이 밤새 극도로 혹사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버팁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개월, 수년간 반복되면 간 기능은 서서히 저하되고 동맥경화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에게 공포로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그릇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밤 사이에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했을 때입니다. 몸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며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그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친절한가? 오늘 내가 내 몸의 한 행동이 10년 후에 나를 존중하는 행동인가? 밤마다 라면을 끓이고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 때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밥상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아끼던 그 제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반신이 마비된 채로 아내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합니다. 교수님, 그때 왜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것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왠지 나쁠 것 같다는 직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빵은 괜찮을 것 같고 과자는 조금이니까 괜찮을 것 같으며 과일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달콤함은 바로 그런 적입니다. 칼을 들고 정면으로 달려오는 적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적입니다. 제가 80대 초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건강에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두세 시간이 지나면 허기가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냉장고에서 귤이나 사과를 꺼내 먹었습니다. 과일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비타민도 섭취하고 소화도 잘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경계선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보더니 취침 전 과일 섭취 습관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일이 문제라니요.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과일 안에 들어있는 과당은 포도당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기 때문에 섭취 즉시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 과당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잠든 상태에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대신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즉 자는 동안 몸이 살을 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70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사과 한 개가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70세 이상의 몸에서는 그 사과 한 개가 밤새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오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2시간 이내에 드시는 과일은 노년의 몸에게 선물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빵과 과자, 밀가루로 만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먹는 순간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그 후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어 혈당을 다시 끌어내립니다. 이 급격한 오르내림, 즉 혈당 스파이크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여러분 중에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까? 그것이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드신 달콤한 음식이 수면 중에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어 뇌가 온전히 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는 수면 중에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뇌 안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자체 정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이 뇌에 축적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밤마다 빵 한 조각, 과자 몇 개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단순히 다음날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뇌의 노화 속도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달콤한 음식을 밤에 먹는다는 것이
더 이상 작은 낙이 아니라 내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과일을 밤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과자를 밤마다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몸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가 지면 먹는 것을 줄이고 몸을 쉬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인류의 지혜였고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되돌아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풍요 속에서 그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달콤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소파에 앉아 달콤한 것 한 입 먹는 그 순간의 위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몸이 밤사이에 온전히 쉬고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날 아침 진짜 편안함을 느낍니다. 잠깐의 달콤함 대신 평온한 아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선물입니다. 한 입의 과자보다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는 아침이 훨씬 달콤합니다. 저는 그것을 105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소주 한두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였고 잠이 더 잘 온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동료들도 같은 이유로 저녁마다 한 잔씩 했습니다. 퇴근 후 한 잔, 피로 해소를 위해 한 잔, 잠이 오지 않아서 한 잔, 그것은 그 세대 남자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72세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경계선을 넘어 있었고 의사는 제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 동안 깊은 수면 단계, 즉 렘 수면과 서파 수면의 비율이 또래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코올은 사람을 빠르게 잠들게 하지만 수면의 구조 자체를 파괴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뇌가 각성 상태로 자꾸 올라오게 되고 깊은 수면이 방해를 받습니다. 결국 몇 시간을 자도 뇌와 몸은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잠을 자면서도 항상 개운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몸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던 것입니다. 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낮 동안 들어온 독소를 걸러내고 약을 대사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 중 상당 부분이 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알코올이 몸 안에 남아 있으면
간은 해독 본래의 임무를 내려놓고 오직 알코올을 분해하는 일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 결과 낮 동안 쌓인 다른 독소들은 처리되지 못한 채 몸 안에 남아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간은 서서히 지쳐가고 몸 전체의 독소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70세 이후에는 간세포의 재생 능력 자체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간 기능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식도,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수면 중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이 근육 이완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술을 마신 날 밤에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코를 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면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노년에 술과 함께 잠드는 것은 매일 밤 심장과 뇌에 작은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가공된 육류 제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냉장고에 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고단백 식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품들에는 색과 맛을 보존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위장 속에서 아민 성분과 반응하여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가능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반응은 위산 분비가 낮은 환경에서 더 활발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년층이 더욱 취약합니다. 게다가 이 가공육들은 소화 속도가 느리고 장에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밤사이 장 운동이 느려지는 시간 동안 이 물질들은 장 내벽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크게 비싼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무엇을 더 먹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것은 노년의 건강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옵니다. 저는 72세에 술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이었고 저녁 식사 후 혼자 앉아 조용히 한잔하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쉬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습관에 기대고 있는 것인가? 진정한 쉼은 몸과 뇌가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술 한 잔이 주는 잠깐의 이완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에게 빚을 지는 행위였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언제나 미래의 내가 해야 했고 그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앞에 서실 때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꺼내려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그저 오래된 습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습관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습관보다 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6가지 야식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라면과 국수, 치킨과 튀김, 빵과 과자, 과일과 주스, 술과 안주, 그리고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이것들이 노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밤이라는 시간이 특별히 중요한지 저의 경험과 제가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께 음식 이야기를 마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력이 줄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사회에서의 역할도 달라지고 젊었을 때 가졌던 꿈들도 하나씩 형태를 바꾸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잃어가는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면서 노년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노년은 잃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비로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몸이 버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무리 맑고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몸이 무너지면 그 자유는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몸이 먼저 쓰러져 마지막 몇 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야 했던 그분들이 나쁜 선택을 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6가지 야식 습관을 단순히 건강 규칙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매일 밤 자신의 몸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선택하는 행위는 곧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습관에 이끌려 반복하는 것과 그 의미를 알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절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내일의 나를 오늘의 내가 지켜주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제가 살아온 105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품격은 큰 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혼자 냉장고 앞에 서 있을 때 드러납니다. 피곤하고 외롭고 허기진 그 순간에 자신에게 무엇을 선택해 주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선택처럼 보여도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친절한가?
오늘 나는 미래의 나를 조금이라도 배려했는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라면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자 봉지를 내려놓고 일찍 불을 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을 바꾸며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그 과정을 수십 년에 걸쳐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105세입니다.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함께 젊음을 보냈던 사람들의 얼굴이 사진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직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몸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존중해 왔을 뿐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선택들을 매일 밤 혼자서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반복해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편안하고 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으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은 어둠이 아닙니다. 밤은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